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환영해요.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스토옙스키의 첫 소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입니다. 보통 그의 작품하면 이제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처럼 좀 무겁고 거대한 소설을 떠올리시는데요. 이 소설은 좀 달라요. 가난한 연인 마카로와 바렌카가 주고받는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훨씬 내밀하고 섬세하죠. 네,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따라가면서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편지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주인공이 정부기관에서 서류나 베끼는 일을 하는 하급관리 마카레인데요. 와, 저는 그의 첫 편지를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감에 막 넘쳐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제 하루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니까요.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기에 생애 최고의 행복을 맛봤다고까지 하는 걸까 궁금해지죠.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뭐랄까 소박하다 못해 사소하기까지 해요. 맞아요. 그가 사랑하는 바렌카가 창가 커튼을 살짝 걷고 자신이 선물했던 작은 봉서나 화분을 놓아준 걸 본 게 전부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이 작은 신호 하나에 어떻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혹시 현실을 외면하려는 자기 기만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려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카르의 이 벅찬 행복감을 묘사한 바로 뒤에 그가 사는 하숙집의 끔찍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네, 부엌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옆방에서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어떤 가장은 일자리를 잃고 아이들과 함께 울고 있죠. 일부러 그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건 도스토옙스키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그는 인간 내면의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의도적으로 충돌시켜요. 그러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드러내는 거죠. 마카르는 단순히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봉서나 화분 하나에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 대조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에게 바렌카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파란색이자 희망 그 자체인 셈이죠. 그렇군요. 마카르가 자신의 모든 희망을 바렌카에게 걸고 있는데 정작 바렌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녀의 답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착합니다. 네, 그녀는 평범한 답장 대신 자신의 모든 과거가 담긴 낡은 수첩, 그러니까 회고록을 통째로 보내버려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단한 신뢰의 표현이자 어쩌면 일종의 시험일 수도 있죠. 나의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을 본 뒤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것처럼요. 그 수첩에 담긴 그녀의 삶은 정말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첫 부분은 푸른 숲과 정원이 있는 시골 마을에서 보낸 행복한 유년 시절.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소년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죠. 아버지가 영지관리인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평온했고 그녀 자신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자유로운 소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해고되면서 12살의 가족 전체가 낯선 도시 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이사 이후의 삶은 정말 끔찍하죠.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폭력적으로 변하고 내가 아직도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너 때문이야 같은 폭언을 쏟아내요. 어휴, 결국 아버지는 술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까지 빼앗기죠. 병든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에 앉을 처지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처럼 보이는 인물이 나타나죠. 안나 표드로브나라는 부유한 먼 친척이 모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구원이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안나라는 인물 진짜 입체적이고 무서운 캐릭터예요.
겉으로는 자선과 신앙심이 깃든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집안에서는 바렌카 모녀를 교묘하게 학대하잖아요. 네. 식사 때마다 음식에 손대는 걸 눈치 주거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욕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상기시키죠. 여기서 우리는 자선의 폭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마주하게 돼요. 자선의 폭력성이요? 네. 안나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선행이 때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상대를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19세기 러시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기도 해요. 나의 이 도움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감을 위한 것인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내가 널 도와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은근한 압박 같은 거요. 안나는 돈과 음식을 무기로 바렌카의 감정과 행동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거군요. 이런 환경에서 바렌카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암울한 집에도 한 줄기 빛은 있었어요. 바로 가난한 대학생이자 가정교사였던 포크롭스키라는 청년이었죠. 아, 포크롭스키. 근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아주 어색한 사고로 시작돼요. 아, 그 장면 기억나요. 바렌카가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책꽂이를 와르르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물건에 손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포크롭스키가 처음엔 버럭 화를 내다가 바렌카가 어린 아이가 아닌 숙녀라는 걸 깨닫고 당황해서 사과하죠. 이 어색한 순간이 오히려 둘을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깊어지는 건 바렌카의 어머니가 위독해졌을 때예요. 밤새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지쳐있는 바렌카를 위해 포크롭스키가 밤마다 조용히 책을 가져다 주면서 위로가 되어주죠. 그리고 이 관계의 정점은 포크롭스키의 생일 선물 에피소드에서 터져나옵니다. 아, 이 에피소드는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너무 가슴 아팠어요. 바렌카가 그가 갖고 싶어하던 푸시킨 전집을 사주기 위해서 그동안 몰래 바느질해서 모은 돈을 전부 쓰기로 결심하잖아요. 네. 하지만 돈이 모자라서 헌책방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우연히 포크롭스키의 늙고 가난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아, 맞아요. 그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변변한 선물을 해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 값싼 책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결국 바렌카는 자신의 전 재산과 노인의 돈을 합쳐서 함께 그 전집을 삽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서 그 선물이 온전히 아버지 혼자 준비한 것인 양 기꺼이 양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책은 전부 혼자서 선물하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안나의 자기 과시적인 자성과는 정말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맞아요. 그건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항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이 짧고 애틋했던 행복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포크롭스키가 무리하게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 비를 맞고 쓰러져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거든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네요. 그의 장례식 묘사는 정말 처절했어요. 비 오는 날 아무도 없는 텅 빈 길 위를 관을 실은 마차가 달려가고 그 뒤를 바렌카와 늙은 아버지만이 따라가죠. 네, 아버지는 슬픔에 울부짖으며 마차를 뒤쫓아가다가 주머니에 있던 책들을 진흙탕에 떨어뜨리는데 그걸 다시 주워들고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니까요. 네, 그 책들에는 아들과의 추억, 그리고 바렌카의 희생적인 사랑까지 모두 담겨있죠. 그 장면은 바렌카가 겪어야 했던 상실의 깊이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회고를 마친 바렌카는 수첩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저의 삶은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까요? 아직도 우리에겐 어떤 희망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질문이 너무나 절박하게 들려요. 바로 이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마카르의 마지막 답장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슬퍼하지 말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같은 평범한 위로를 하지 않아요. 대신 추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리죠. 맞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 있어서 추억이란 사람들이 말하듯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추억은 당연히 과거의 것인데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마카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처럼 지나가버린 과거의 좋은 기억에 매달리면서 현재의 고통을 견디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런 방식으로는 진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서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될 순간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희망은 어딘가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행위 그 자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추억, 그것은 지금부터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이니라. 이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24살 청년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놀라워요. 그는 이미 첫 작품에서부터 인간 구원의 문제를 미래를 만드는 능동적인 행위로 정의한 거예요. 이건 그의 후기 대작들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되죠. 그는 바렌카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모두 끌어안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그녀 자신을 희망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부디 당신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그저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희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준 거잖아요. 절망의 끝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손을 내민 셈이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희망은 과거에서 되찾거나 어딘가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요.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희망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네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좋았던 기억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억이라고 불리게 될 빛나는 순간들을 지금 용기 내어 만들어가고 계신가요?